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서 43년 독일과 소련이 맞붙은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중에 일어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 리스크에 대한 깊은 화두를 던질 겁니다. 때는 1992년 말 독일의 전체 부대가 스탈린그라드 도시 풀 밖에서 공격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최전선에서 탱크가 간절히 필요해진 순간 모두를 놀라게 만들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의 모든 탱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풀숲에 대기했던 탱크 부대의 104대 중에서 겨우 20대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 탱크들은 모두 멈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던 독일 엔지니어들은 금세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역사가 윌리엄 크레이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방에서 쉬는 몇 주 동안 들쥐들이 탱크 안에 집을 짓고 전기선을 둘러싼 절연제를 죄다 먹어치웠다. 이 당시 독일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장비를 보유한 기술 강국이었는데 그런 그들을 무너뜨린 게 다른 것들도 아닌 들쥐들이었다는 거죠. 이때 독일군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독일의 탱크 개발자들이 탱크를 만들 때 들쥐 방어책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합리적인 개발자 중에서도 탱크 역사를 공부했던 개발자 중에서도 이걸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모건하우절이 이 일화에서 설명하는 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리스크는 사실 절대 예측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미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미친 일들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끼친다. 그런 미친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우리는 그에 대처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모건하우절의 이 말에 동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예측하고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과 금리나 경기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투자라는 행위, 우리가 선택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하는 투자와 자산이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독일 전차 부대를 대부분 무력화시킨 들쥐 리스크처럼 우리 투자의 리스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언급하고 언론에서 매일 떠들고 요란 떠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리스크가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그게 나타나는 바로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조차 못 채니까요. 즉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은 이미 그 정의에서부터 거의 불가능한 표현이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건하우절은 이에 대해 이런 리스크에 의해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단일 실패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이너분들에겐 익숙한 표현이죠. 단일 실패점. 보통 알트코인의 수많은 문제점들의 근원을 재단과 이사장이라는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고 이 실패점이 프리마이닝과 무한대의 발행량, 중앙화된 의사결정과 극소수의 분산 노드 등 모든 문제들의 원흉이라는 건데 비트코인의 강력함은 이러한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린 잘 알고 있죠. 이 책에서는 이런 단일 실패점의 개념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순간에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예로 들죠.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중요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백업이 있고 백업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식 제트기는 4개의 전기 시스템을 여분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엔진 하나만으로도 날 수 있고 엔진 하나가 없어도 브레이크만을 이용해서 활주로에 멈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비상시에도 착륙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수교 역시 케이블 여럿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추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단일 실패점을 없애기 위한 구조로 발전하고 진화해 왔으며 투자의 영역에서도 이미 알려진 리스크만을 대비하는 방식으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생존하고 끝까지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라고 모건하우절은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 확률이 95%이고 틀릴 확률이 5%라면 이는 언젠가는 불리한 경우를 경험할 거라는 뜻이다. 그 불리한 경우의 대가가 파산이라면 95%의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없다. 파산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뻔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눈앞에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리고 그런 순간엔 늘 좀 더 욕심을 내고 싶고 과감한 판단을 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고 크게 한번 벌어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니, 오를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당연히 배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더 과감하게 풀대출 땡겨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럴 거 있나? 그냥 고배율 레버리지로 배팅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과거의 통계와 상황만 가지고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더 무리한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투자의 수익보다 훨씬 중요한 생존이라는 이 핵심을 깨트려 버릴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키워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점점 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걸 2020년 대세 상승장을 경험했던 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들 모두 얼마나 신났고 레버리지 투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매일매일 오르는 장에 취해 있다 보면 계속 떨어지는 자산을 보유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리스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기에 계속 만들어졌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린 모두 알 수 있었잖아요. 이처럼 리스크는 늘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전혀 다른 그 모습 앞에서 그동안 대비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대부분 무의미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린 상상력에 한계가 있고 리스크는 늘 우리가 상상한 그 밖의 영역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오든 최대한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투자와 인생도 세팅하고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할까? 나와 내 가족을 더 안전하게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다음 판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투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겁니다. 리스크를 타이밍 매매로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녹이겠다는 생각, 리스크가 어떤 형태로 오더라도 모든 자산과 시스템이 한 번에 타격받지 않도록 최대한 비상관 자산들끼리 분산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리스크를 녹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든든한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해주는 본업과 그 본업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한 파이프라인과 새로운 또 다른 본업에 대한 도전과 세팅을 통해서 소중한 자산들이 오랫동안 끊김없이 햇빛과 물과 같은 자양분이 월 현금 흐름을 통해 원활히 공급될 때 비로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형태의 리스크가 오더라도 끝까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수익으로 치환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천재지변이 생기든 IMF급 경제위기가 오든 한 자산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흔들리는 순간이 지속돼도 그 구간을 다른 자산들이 오르고 버텨주면서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돌아가며 다양한 리스크들을 녹이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와 관련해 모건하우저리 쓴 불변의 법칙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장기 투자자인 우리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비책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했다고 믿을수록 그 경우의 수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했을 때 충격만 더 커진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리스크를 바라보자. 그들은 대규모 지진이 언제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강도로 일어날지는 모른다. 비록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구급대원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쩌면 지진이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심 탈레브는 말했다. 예측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하라.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대비를 하겠다고 생각할 때 리스크는 위험한 것이 된다. 오로지 예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지라도 리스크가 언제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편이 낫다. 사실 예측은 헛소리거나 이미 누구나 아는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상과 예측은 다르다. 그리고 다가오는 리스크를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예측보다 예상이 더 유용하다. 둘째, 상상할 수 있는 리스크만 대비하면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 개인 재정을 관리할 때는 너무 많다 싶은 액수가 적절한 저축액이라고 생각하라. 저축액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돼야 한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채 액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선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든 실제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는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현재 대비 수준이 합당하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 세상을 뒤흔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그 일이 실제로 터지기 전에는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로만 보였다는 점을 떠올려봐라. 대개의 경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당황하는 것은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쉼없이 노력하면서 상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한 가장 똑똑한 사람도 때로는 실패한다.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도 전혀 상상치 못한 일에 급습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역시 모고나우절이 이야기한 내용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 하지도 못하고요. 다만 리스크는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히 대비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장기 투자의 슬로건처럼 언급하는 최소 2030년까지 열심히 일해서 구축한 탄탄한 본업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장기 투자와 자기 개발을 이어간다면 그 어떤 형태의 리스크가 오더라도 다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다면, 상상할 수 없다면 우린 수익률 극대화가 아닌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팅하고 시간을 무기로 이용하자고요. 아시겠죠? 제시 리버모어는 자신의 기가 막힌 감과 천재적인 판단으로 때마침 주가 폭락에 배팅하는 도박적인 공매도를 걸어놨고, 이 한 방의 선택으로 제시는 하루에 30억 달러, 원화로 3조 9천억 원을 법니다. 이 책에서는 제시 리버모어처럼 한때는 레전드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또 한 명의 투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말고 제3의 멤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릭 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린이라는 인물이 버핏, 먼거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맡길 매니저도 함께 뽑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투자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늘 떠오르는 스타가 있고 언제나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엄청난 투자자들이 존재하지만 끝까지 존재하고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수익률이 아닌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100만 가지가 있고 그 방법을 다룬 책도 많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겸손함과 편집증이 어느 정도 합쳐져야 한다.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저 역시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생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존 인물 2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제시 리버모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1877년에 태어나서 14살의 나이에 단돈 5달러를 들고 가출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트레이더라는 직업이 있는 줄조차 몰랐던 시절에 전문 트레이더로 활동하면서 30살의 나이에 현재 물가 기준으로 1억 달러, 원화로 1300억 원을 번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공포의 그 단어, 1929년 10월의 일주일 동안 주식시장 시총의 3분의 1이 사라진 블랙 먼데이를 겪은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 공포의 폭락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이 자살했다라는 뉴스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제시 리버모어를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제시는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고 아내와 아이들은 울면서 남편을 맞이하면서 괜찮냐고 제시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시 리버모어는 자신의 기가 막힌 감과 천재적인 판단으로 때마침 주가 폭락에 배팅하는 도박적인 공매도를 걸어놨고 이 한 방의 선택으로 제시는 하루에 30억 달러, 원화로 3조 9천억 원을 법니다. 단 하루에 3조 9천억 원을 벌었다면 이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모두가 자산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4조 원 가까운 돈을 벌면서 제시 리버모어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 왜 누군지 모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더 흘러 4년 후로 넘어갑니다. 1929년에 대박을 쳤던 리버모어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고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점점 큰 배팅을 했고 결국 그높던 수익률은 평균으로 회귀하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파산으로 자괴감과 수치감을 느꼈던 리버모어는 1933년에 이틀간 잠적해서 뉴욕타임즈에 글을 찾는 기사 내용이 올라오고 가족들이 애를 태우면서 기다렸는데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투자의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은 알아도 제시 리버모어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건하우절은 이 책에서 금전적인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생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을 만큼의 성공적인 회사의 40%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하향해서 결국 시가총액이 0이 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 역시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고 모건 하우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면 돈을 잃지 않는 건 겸손해야 하고 돈이 빨리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번 돈의 일부는 운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행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시 리버모어처럼 한때는 레전드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또 한 명의 투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독자님들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말고 제3의 멤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바로 릭 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린이라는 인물이 버핏, 먼거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맡길 매니저도 함께 뽑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투자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과 찰리는 본인들의 투자 방식을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서두르지 않았던 반면 릭은 똑똑했지만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는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이어진 경기 하락 국면에 대출을 사용해서 투자금을 늘렸는데 그동안 주식시장이 70% 하락하면서 주식 가격이 단법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진콜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게리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40도 안 되는 헐값에 팔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546,215달러로 하나로 대략 한 주당 7억 원이 넘는 가격을 약 50년 전인 1974년에 게린은 단돈 $40에 판 겁니다. 만약 그 당시 게린도 버핏과 먼거처럼 자신의 투자 방식을 믿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는 생각을 갖고 서두르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엔 3명이 함께 등장하는 그림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서 나온 제시 리버모어와 릭 게린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첫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무조건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맞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절대 한 번에 모든 걸 잃을지 모르는 파산의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확률을 줄이고 생존할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것이 결국 돈을 벌고 지키기까지 하는 길인 겁니다. 둘째,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늘 내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무조건 운이 따라야 된다, 운칠기삼이다, 운이 없인 큰 성공이 어렵다, 이렇게 운이라고 하는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운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투자를 망치는 쪽에 불운으로 확 불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역시 꼭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위기는 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비하지 못합니다.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늘 다른 형태의 위기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비한다고 계획해봤자 거의 대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살아남았을 때만 그 모든 계획들이 의미 있고 빛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앞서 정리한 두 가지 무조건 생존 전략과 실패를 대비한 계획을 위해선 우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턴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과거 여러 영상들에서도 설명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개념들을 짧고 간결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대 한 방에 모두 무너지는 상황을 단 한순간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같은 속성을 갖는 자산에 전 재산을 몰빵해서 그 자산군의 악재가 터졌을 때 한순간 전 재산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마침 그 순간 집안에 악재가 생겨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무조건 방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인생입니다. 난 절대 안 아프고 우리 가족들도 아프지 않을 거고 난 앞으로도 몇십 년간은 계속 지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목돈이 들어갈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 재산을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면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 자산의 가격이 중단기로 크게 흔들리고 불운까지 겹쳐서 계속 돈이 필요해지면 눈물을 머금고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 2개에서 3개 정도로 분산해서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오르내리는 상황을 막고 각 자산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최소한의 피해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한국 부동산, 미국 주식, 비트코인에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인진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이라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버퍼, 주식이라면 단기적 유동성 확보의 목적에 주식담보대출이라는 버퍼가 여유있게 남아 있어야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 유동성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퍼는 절대 평소에 최대치로 빼서 활용하지 마시고 가장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 부동산 하락기에 역전세로 무너진 투자자들을 보면 갭 투자를 하면서 임차인 보증금에 선순위로 은행 대출까지 풀로 땡겨서 갭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레버리지의 비율을 맥스로 올리려는 마인드가 바로 수익률 극대화라는 유혹 때문이고, 이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은행과 임차인의 자금을 최대한 활용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시점이 강하게 오니까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하게 된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상승장에서 최대한 주식수 늘리고 싶으니까 주식담보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수량을 늘렸는데 급격한 하락장이 오는 순간 주식계좌의 증거금이 급격히 줄어들며 증거금 부족이 뜨는 걸 막고 또 막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장 최저점의 주가에 더 이상 막지 못하고 대부분의 주식을 헐값에 던진 릭게린처럼 소중한 장기적 우상향 주식을 날리는 경우가 주변에 너무 많았죠. 배율이 10배, 30배, 100배나 되는 선물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의 경우엔 이런 청산 케이스가 주변에 널렸습니다. 단 1초라도 증거금이 부족하면 청산되는 이런 최악의 레버리지 구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비트코인을 날리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나? 아니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주식을, 이 부동산을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보고 최대한 오랫동안 보유하려고 한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좋은 자산을 발견하고 모아가는 것도 투자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과정 역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구조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행위만이 수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싶고 모으고 싶은 좋은 자산을 파산 없이, 마진콜 없이, 강제 청산 없이, 돈맥 경화로 터지는 일 없이 최대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온전히 나머지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정상적인 투자의 구조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기대하는 2030년 그 자산들이 결국 위대한 결과를 구현했을 때, 그 놀라운 투자 성과를 보여줬을 때 뒤에서 씁쓸한 표정 짓지 않고 온전히 그 기쁨을,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그 구조를 믿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생존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대비하는 구독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초반에 가장 어려운 게 지식입니다. 모든 용어가 생소하고 개념도 모르겠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책 보면 이게 좋다고 하고 저 책 보면 또 다른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얘기 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누가 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소화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면서 정리되어 갑니다. 하지만 진짜 어렵고 끝까지 잘 안 되는 게 바로 자신의 감정입니다. 이게 결국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되곤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아닌데? 난 의지가 확고해서 전혀 문제 없어. 자기 감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한다고? 그건 아직 한참 공부 좀 더 하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여러 번 해본 스타 강사도 떠는 순간이, 긴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적 없는 좌석수와 천장의 높이를 봤을 때 사람은 긴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자금의 규모가 아닌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을 갖게 되어서 실시간으로 하루에 10억 단위의 금액이 오르내리는 계좌를 보고 있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한 적이 없는 그 변동성에 멀미가 날 수도 있고 감정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계좌가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수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 뻔해 보이는 얘기가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수도승의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평온한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연평균 감정률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변동성이 큰 테슬라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단기적인 가격 흐름이 아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이고, 그 구조 안에서 긴 기간 지속되어 온 연평균 수익률이 몇 %인가, 이걸 보면서 향후 자신의 장기 투자 수익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년 매 분기의 수익률이 아닌 10년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내보면서 시간 지평을 넓히면 단기적인 가격 흐름의 파도에 멀미를 하지 않고 투자라는 항해를 할 수 있듯이, 우리의 감정 역시 연평균 감정률이라는 개념으로 매 순간, 매 분기, 매년의 투자 환경을 고스란히 다 느끼면서 울고 웃고 기쁘고 흥분하고 슬퍼하지 말고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날 대비 나쁜 날이 얼마나 있었고 결국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면서 순간순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덜어내면 어떨까요? 꼭 좋은 날엔 흥분하고 안 좋은 날은 우울하고 그때그때 월드컵 기간처럼 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긴 기간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장기 투자의 마인드에 그리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식들이 다 오를 때 혼자 많이 내리면 어떤가요? 다른 주식들 다 내릴 때 혼자 많이 오르기도 하겠죠? 다른 자산들 다 반등 시작했는데 내 자산들만 미동이 없으면 어떤가요? 언젠간 내 자산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순간들이 있겠죠. 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을 찾았고 그 자산을 오랜 기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순간순간의 이벤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수도승의 마음으로 깨방정도 패닉 공포감도 없이 늘 일정한 감정률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투자가 성공해 가면서 지금의 계좌가 점점 커지고 불어나서 하루에 변동되는 금액의 단위가 커져도 늘 같은 마음으로 차분하게 그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평균 감정률을 잘 유지하면서 10년, 20년, 30년 안정적으로 멘탈을 관리합시다. 아시겠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꿈꿉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벌이 되겠다거나 돈을 펑펑 쓰고 싶다거나 평생 놀고 먹겠다는 생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돈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인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제위기에 관한 기사를 쓰면 쓸수록 돈 문제는 재무관리가 아닌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스스로 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고심하고 고심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늘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내리는 거의 대부분의 결론은 심리적인 요소에 반응한 산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치더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해 왜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돈에 대한 진실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의 영상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심리적 영향에 반응해 움직이고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출신이자 경제 칼럼리스트인 모건 하우절은 자신이 만난 크게 성공한 투자자와 크게 파산한 투자자들을 모두 만나보고 깨달은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들을 그의 책 돈의 심리학의 한 챕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돈에 대한 진실 7가지에 대해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잠을 설치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관리할 때 누군가는 최고의 수익률을 못 올리면 잠이 안 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잠을 잘 자듯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죠. 하지만 그 무엇이 됐던 이게 내가 밤에 잘 자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기준으로 모든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을 보는 눈을 넓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처럼 시간이 행운을 만들고 리스크를 줄여줄 수는 없지만 기다린 사람에게 그 가까운 곳까지 좋은 성과를 밀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셋째,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봐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많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투자를 보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의 많은 부분이 형편없더라도 중요한 몇 개만 뛰어나면 우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공을 위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죠. 성공적인 투자에도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불확실성, 의심, 후회 등은 돈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들은 성공을 위한 수수료지 절대 벌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리스크를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 사건은 늘 느닷없이 일어나죠. 그러니 투자의 세계에서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파산할 정도의 과한 리스크는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리스크는 두려워 말고 좋아해야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 제값을 할 것입니다. 여섯째,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목표가 다르고 계획이 다릅니다. 즉, 나의 게임과 다른 사람의 게임은 다른 장르라는 거죠. 서로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옆에서 테트리스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며 보글보글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돈 문제에 있어 각자의 의견은 다르니 혼란을 존중해야 합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린 투자의 세계에 하나의 정답만 있다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곳엔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투자에 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건 하우절이 언급한 이 내용들은 실제 제가 15년간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으로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들이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비법과 방식들이 존재하고 각자 느끼고 생각하는 진실들이 상이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 진실은 그 어떤 투자자더라도 모두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던 이번 영상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자신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시는 데 활용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긴 세월 동안 성공적인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